영하 150도 이하, 가스 상태로만 존재할 줄 알았던 물질이 액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물질이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변한다. (150도) 이하는 우리가 보통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아닙니다. 즉 어떤 모르는 일반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과학자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이 있는 것이고, 영하 200도나 절대온도 0도에 접근해 가면은 상온이나 이런 데선 발생하지 않는 특이한 현상들이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영하 150도 이하의 극저온, 그 차가운 세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구의 냉장고로 불리는 북극과 남극. 내륙은 영하 70도까지 온도가 내려가므로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극한 환경이다. 남극 대륙의 주변이나 북극해처럼 얼어있는 바다를 누비는 선박이 있다. 바로 얼음을 뚫고 항해하는 쇠빙선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의 빙해수조. 극지방의 바다처럼 표면에 얼음이 떠있는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대형 수조다. 쇠빙 선박에 대해서는 일단 초기에, 그러니까 실선을 건조하기 전에 그래서 엔진 소요 마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얼음을 깨는 실험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2009년 이 빙해수조가 완공되기 전에는 국내 기술로 처음 건조된 쇠빙선 아라온호를 비롯해 빙해 선박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해외 시설을 이용했다. 그러다 보니 외화 낭비는 물론이고 핵심 기술이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사실 이 빙해수조는 쇠빙선 설계 과정에서 필수 조건이다. 얼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얼음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수조수 자체를 가지고 0도로 먼저 수조수 쿨링을 한 다음에 실내 공기를 영하 20도 정도까지 냉각시켜 가지고 시간당 2~3mm 정도 모형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 40mm에서 50mm 정도 모형빙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 준비 중인 배는 아라온호 모형선이다. 현재 빙해수조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데, 모형빙을 균일하게 생성하는 작업과 모형선 실험을 반복하며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탄빙 실험을 통해서는 엔진의 소요 마력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얼음을 쇠기용으로 썰어놓은 곳에서는 얼음의 저항을 시험할 수 있다. 단일 성능 실험만이 가능한 외국의 빙해수조와 달리 우리 빙해수조는 사각수조형으로 다양한 성능 실험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열차 한 량이 들어가는 대형 실험실. 네, 조금씩 더 전진해 주세요. 네, 앞에 양호합니다. 계속해서 전진. 환경 챔버라고 부르는 이곳은 새로 만든 열차의 냉난방 등 환경 성능을 시험하는 곳이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환경챔버의 영하 환경은 열차의 난방 성능 시험을 위한 장치다. 영하에서도 열차 내부의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시험으로 영하 10도, 20도, 30도 등 원하는 환경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난방 성능 시험을 하는 것도 이 챔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의 온도가 영하 15도다, 20도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히터를 켰을 때 어느 정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안의 온도가 21도, 23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챔버를 이용한 경우 마이너스 40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시베리아나 이런 경우도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납품하는 차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빙 시험도 환경 챔버의 중요한 시험 항목 중 하나다. 눈을 인공적으로 열차에 뿌려주고 30분 정도 영하 환경을 조성하면 표면이 얼게 된다. 그 후 제빙 설비를 가동해서 유리창에 낀 성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지를 관찰하는 시험이다. 저온 환경을 구현하는 실대형 환경 챔버가 없었다면 폭한의 기후에서 운행될 열차의 성능 시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더 낮은 온도 영역이 존재한다. 크라이오제닉스. 차가움을 생겨나게 한다는 뜻의 저온학에서 다루는 온도 영역이다. 영하 15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그 기체가 이제 액화가 되는 그런 가스들이 보통 뭐 산소, 질소, 네온, 수소, 헬륨 가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통 영원히 가스로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영하 150도씨보다 더 낮아지니까 비로소 액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고, 기체가 대기압에서 액화되는 온도는 물질마다 다양한데 메탄은 영하 162도, 산소는 영하 183도, 질소는 영하 196도, 수소는 영하 253도, 그리고 헬륨은 영하 269도다. 메탄가스가 액화되는 온도부터 그다음에 그보다 더 낮은 영하 273도를 우리의 절대온도 영도라고 부르는데, 그 영하 150도에서 영하 273도까지 영역을 극저온 또는 초저온 영역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극저온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압축기를 쓴다. 특정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한 뒤 다시 팽창시킨다. 이때 압력이 낮아짐으로써 주위에 열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냉장고나 에어컨이 이런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저온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냉동기 같은 경우는 후렴이나 그러한 비슷한 가스를 압축 팽창해서 온도를 낮춥니다. 하지만 극저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하 150도씨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가스들, 냉매들이 사용되지 않고 질소나 아니면 네온, 수소, 헬륨과 같은 가스를 이용해서 여러 단의 압축과 팽창 과정을 거치면서 팽창 터빈과 팽창 밸브를 시리즈로 연결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68도씨 정도의 매우 낮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산업용 가스를 액화시키는 공장이다. 원료는 우리 주변의 공기다.
일단 공기를 모아서 압축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다. 그리고 압축 공기에서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제거하는데 드라이에어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R56, PI-R56 압력이 높으니까 키를 내려서 압 좀 빼세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공기를 냉각해 액화시키는 과정이 진행된다. 그 냉장고에는 평생 밸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냉매를 이제 고압의 냉매를 평생 밸브를 통해서 이제 저압으로 떨어뜨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의 차이점은 저희도 이제 그 팽창 밸브를 쓰지만 또 한 가지가 팽창 터빈이라는 걸 씁니다. 드라이 에어를 콜드박스라는 곳에 집어넣어서 이제 액화를 시키게 되겠는데 이 액화 과정에 팽창 터빈과 팽창 밸브가 사용됩니다. 극저온으로 액화된 가스는 끓는 점에 따라 순수한 산소와 질소, 아르곤으로 분리된다. 각각의 액체 가스는 저장 탱크에 보관됐다가 필요한 곳으로 운반 사용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스를 액화시키면은 부피가 뭐 적게는 450분의 1에서 많게는 뭐 1000분의 1로 이렇게 줍니다. 줄기 때문에 그 이송과 보관이 아주 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저온이 그 가스에서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온 액체를 수송하는 차량은 물론이고 배관 파이프와 저장 탱크 등도 저온 기술의 결합체다. 저온 액체를 보관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는 단열 기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온을 보관하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온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열 침입을 갖다가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단열 용기가 필요한데,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열재를 굉장히 두껍게 사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그 저온하고 그 상온하고를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는, 즉 진공 기술을 이용해서 바깥에서부터 저온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열을 갖다가 차폐하는 진공 단열 기술이 상당히 저온에서는 중요한 단열 기술입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이곳엔 아주 특별한 시설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메탄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메탄가스를 극저온을 이용을 하면 영하 160도 근처에서 액체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액체 상태로 만들게 되면 그 차량용 연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액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극저온을 조성을 하고 기체 상태의 메탄가스를 그 액체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에서는 메탄 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 가스들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곳에선 메탄가스를 이용한 50만 메가와트 용량의 발전 시설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하나로 음식물 폐수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중에서 메탄가스를 극저온으로 처리해서 액화시키는 시설이 시범 운영 중이다. 이 메탄가스는 영하 150도 정도 돼야지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액체를 우리가 LNG라고 보통 부르는데, 메탄이 액화가 되면은 상온에서에 비해서 보통 밀도가 760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밀도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장 탱크를 통해 바이오가스가 유입되면 전처리 과정을 통해 황화수소와 수분, 실록산 등을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도 분리해낸다. 이 과정에서 99% 이상의 순수 메탄이 만들어지는데, 이 메탄가스를 냉각 액화시키면 LNG가 된다. 하루에 약 한 1000갤런, 그게 약 한 4000리터쯤 됩니다. 그 정도의 액화시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검증이 됐고, 이것을 주관하는 회사에서 앞으로 이제 그것을 실용화급으로 그것의 5배 정도의 스케일로 크게 만들어서 이 전국에 한 20개 가까운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매립지에 이제 나오는 메탄가스를 하게 되면 상당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메탄가스가 저온공학의 힘을 빌어서 생활에너지인 LNG로 거듭난 것이다. 극저온 가스들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될까? 농업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국내외 동식물 유전자원 27만여 점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이곳은 UN 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종자은행으로 그 규모가 세계 6위다. 유전자원의 보존과 분양,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유전자원센터. 미래 식량 안보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 시점에서 종자은행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중기 저장 시설은 이제 4도시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한 30년 정도 보존을 하면서 연구자에게 분양을 해주기 위한 용도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 장기 저장 시설은 마이너스 18도시로 운영을 하면서 100년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곳에도 극저온을 이용한 시설이 있다. 극저온 냉매를 이용해서 유전자원들을 장기 보존하는 곳으로 일종의 바이오뱅크다. 여기는 초저온 동결 보존소라고 하는데요. 종자로서 번식이 되지 않는 감자나 마늘, 나리 같은 영양체 작물, 그 다음에 인삼과 같이 매우 수명이 짧아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저장이 어려운 그러한 작물들을 마이너스 196도인 액체 질소 저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액체 질소의 온도인 영하 196도. 이 온도에서는 이론적으로 모든 세포 분열과 생체 메커니즘이 멈춘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체의 영구 보존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영양체 유전자원인 마늘을 초저온에서 동결 보존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세포 분열이 활발한 마늘의 생장점을 적출해서 수분을 제거하고 동결 보호제를 침투시킨 후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담가 급속 냉동시키는 방법이다. 유전자원의 보관과 연구에도 저온 기술은 필수 요소인 것이다.
수존 동배보존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의 그 질소 탱크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유전 자원을 콜렉션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가 입종을 할 때 얼마든지 필요한 그러한 유전 자원을 꺼내서 재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을 것 같은데. 의료 분야에서도 극좋은 기술은 활발하게 사용되는데 냉동 수술이 그중 하나다. 냉동 수술법은 신장암이나 전립선암, 간암에 주로 적용된다. 저쪽은 어디까지인지 냉동 수술은 냉동침을 삽입하여 시행되는데 아르곤가스가 이 냉동침을 통과하면서 30초 만에 암 조직을 영하 140도에서 150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실제 냉동 수술에서는 암 조직을 최소 영하 20도 내지 40도 이하로 냉동시킨다. 그 냉동침을 조직의 암세포에 삽입을 하고요. 그다음 주변에 초음파라든지 CT 또는 MRI 이런 어떤 그 영상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냉동구가 암세포를 전체적으로 커버하거나 혹은 정상적으로 수술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발휘하는지, 그리고 주변의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모니터하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아르곤 가스에 의해 냉동구가 형성되면 이번엔 헬륨 가스를 뿜어서 급속 해동시킨다. 냉동침을 삽입해서 마이너스 20도, 40도 이하로 얼림으로써 그 암세포 자체가 냉동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그렇게 암세포가 타격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게 해동이 되면서 냉동 그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주변에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혈관들이 그 괴사에 빠지거나 혈관에 혈전이 생김으로써 그 혈관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던 그런 암세포들이 그 에어리어가 다 괴사에 빠지게 됩니다. 그 냉동뿐만 아니라 해동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냉동 수술은 큰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주로 적용되는데 통증과 출혈이 적어서 부담이 적고 회복 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천리안은 통신용 안테나와 해양관측용 카메라, 기상관측용 카메라가 탑재된 복합위성이다. 지난 2010년 6월, 천리안은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대형 발사체인 프랑스의 아리안 5호에 실려 발사에 성공했다. 천리안은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를 이용하는 극좋은 로켓 엔진을 사용해 발사했다. 이 연료는 현재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로켓 추진자다. 로켓 기술에서도 극좋은 기술은 매우 중요한 필수 기술이다. 로켓 기술을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산화제하고 연료가 들어가는데 산화제로 쓰이는 그 물질은 거의 100% 액체 산소입니다. 따라서 액체 산소가 그 영하 180도 부근 또는 이제 저희는 90켈빈이라고 하는데 90켈빈으로 잘 그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 로켓 기술과 관련해서 저온공학이 첫 번째로 큰 의미를 갖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형 열진공 챔버. 직경 8m, 길이 10m의 이 챔버는 지상에서 고진공과 극저온, 초고온 등
우주와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장비다. 역시 극초온 기술이 활용되는 것이다. 지금 보시는 극저온 슈라우드의 사이에 액체 질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위성이 이제 대형 열진공 챔버 안에 설치가 되고 그 대형 열진공 챔버 내부에서 위성 전체를 이 극저온 슈라우드가 감싸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액체 질소가 요 극저온 슈라우드 사이에 투입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영하 190도 이하의 환경을 모사를 해주게 됩니다. 우주 환경을 모사한 대형 열진공 챔버. 이 챔버에서는 우주 궤도 환경에서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성능 검증뿐 아니라 위성의 각종 장비 실험도 가능하다. 2010년 6월 말경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외선 센서를 쓰게 되는데 그쪽에 이제 검출기 쪽은 그 열적인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극저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체 질소를 사용한 그 슈라우드 차갑게 하는 것 외에도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영하 240도 이하의 환경을 모사를 해서 적외선 센서에 대한 또 검증을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간의 꿈. 그 꿈을 실현하는데도 우주의 환경을 모사하는 극초온 기술은 필수적이다.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영하 150도 이하의 극초온 세계. 그곳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말랑하던 물체들이 딱딱해지고 잘 부서진다. 극초온 상태가 되면 물질은 깨지기 쉬운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극초온 상태가 되면 일부 물질들의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야말로 초전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초전도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과학자 오네스다. 100년 전에 초전도 현상이 처음 발견됐는데 그 물질이 수은이었습니다. 수은이 이제 금속인데 우리가 그 수은이 절대 온도로 4도, 그러니까 섭씨로 얘기하면 영하 269도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저항을 재봤더니 0이 됐습니다. 초전도 상태에서 물질은 반자성을 띠고 있어서 자기장이 들어오는 것을 밀쳐낸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영구 자석 위에 붕 뜨는 부상력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초전도체가 이트륨 바륨 카파 옥사이드라는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인데요. 임계 온도가 90켈빈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77켈빈인 액체 질소 온도에서는 당연히 초전도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초전도체가 보통 부상력이 이 표면 근처에서 10kg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를 여러 개 모으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트륨 바륨 카파 옥사이드라는 초전도 자석을 약 150개 정도 모아놓은 경우 성인 남자도 거뜬히 부상시킬 수 있다. 전기 저항이 사라지고 자기장이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밀어내는 초전도 현상.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초전도체는 금속과 세라믹, 유기물질 등에서 수백 종 이상이 발견됐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초전도체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 중인 분야는 바로 초전도 케이블이다. 초전도 케이블은 기존의 구리전선 대체 물질로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가운데 구리심이 위치하고 세라믹 성분의 초전도체가 여러 겹으로 구리심을 감싸게 된다. 그런 선 세 가닥이 모여서 하나의 관을 구성하는데 그 관 속에는 극조온의 액체 질소가 채워지고 마지막엔 극조온을 유지하기 위해 진공 주름관으로 감싸게 된다. 구리선과 세라믹 초전도선의 전기저항 실험을 해봤다. 초전도선의 실온에서의 전기저항은 구리선의 전기저항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두 가지 전선을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담고 극저온 상태로 만들자. 그러니까 초전도선이 초전도성을 띠게 되자 상황은 역전됐다. 초전도체는 원래 물질 자체가 세라믹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그 세라믹 저항이 그대로 나타나서 구리보다는 훨씬 저항이 많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온도를 극저온으로 내리면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에 의해서 저항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저항이 제로가 되고 세라믹은 근데 구리는 온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저온 상태에서는 구리가 더 저항이 많죠. 네. 원래 송전되는 전류보다 상당히 높은 전류를 극저온 상태의 구리선과 초전도선에 흘려보내봤다. 구리선은 전기 저항으로 인하여 발열 현상이 나타났다. 과열된 전자제품에서 열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다. 발열이 있다는 것은 전력 손실을 의미한다. 초전도 케이블은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손실 없이 송전 전력 100%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 저항이 없어짐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줄어드는 것하고 또 같은 단면적에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토목 비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송전 비용이 줄어들고 그 결과 전기 요금이 싸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에 위치한 초전도 케이블 시험장. 상용화를 앞두고 100m 정도 규모로 송전 시험이 진행 중이다. 초전도 케이블이 초전도성을 띠게 하려면 극저온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 초전도 케이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냉각 장치다. 펌프와 냉동기로 구성된 냉각 장치를 설치하고 펌핑을 통해 초전도 케이블 속으로 액체 질소를 흘려주는 순환 장치가 시험 중이다. 이렇게 극저온 기술로 완성된 초전도 케이블을 통해 송전 전력의 100%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인 MRI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측정해서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는 영상 진단 장비다. CT나 엑스레이로는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는 인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MRI야말로 저온공학과 초전도체의 결합 산물이다. 좋은 MR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자장의 세기가 높아야 되는데요. 자장의 세기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초전도 자석을 사용해야지만 높은 자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MRI 진단은 자장을 발생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석통 속으로 인체를 들어가게 안고
고주파를 발생시키고 인체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해서 재구성하는 장치로 내부에 초전도 자석과 냉각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석은 금속 코일을 감아서 만드는데 이런 코일로는 여기서 원하는 그렇게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MRI는 초전도체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영하 269도에 액체 헬륨으로 냉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것이 단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찬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MRI가 이렇게 터널처럼 구멍이 있어서 환자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전자석들은 초전도체를 이용한 영하 269도의 환경이다.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극저온이 만들어낸 초전도체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을 측정하는 뇌자도 장치. 머리 뒤로 한번 기대보세요. 뇌자도는 전기 신호를 잡아내는 기존의 뇌전도와는 그 방법부터 다르다. 뇌자도 장치는 뇌신경회로의 미세한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 신호를 측정, 기능성 뇌질환을 진단하는 장비로 100분의 1초 단위까지 미세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탁월하다. 이제 우리 뇌신경 신호를 잡아낼 때 이제 머리의 뼈라든지 아니면은 뇌 피부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거치면서 신호가 왜곡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장 신호는 그런 거 매질에 대한 왜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발병 부위가 어딜 것이다, 신호가 나타나는 부분이 어딜 것이라 하고 추적이 가능하고요. 뇌자도 장치는 뇌 활동에 따른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서 간질 부위의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뇌기능 분포 조사, 수술 전후 뇌기능 변화의 진단이 가능하다. 심장의 미세한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 신호를 측정해서 심장 질환을 진단하는 심자도 장치. 심자도는 지구 자기장보다 1000만 분의 1 이하로 미약한 심장의 자기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정밀한 장비다. 이 신호는 아까 측정한 64개의 스퀴드 센서로 측정한 64채널 파형 데이터가 됩니다. 이 파형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특정 구간의 자기장 분포를 시간적으로 변하게 우리가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장 분포로부터 다시 우리가 전류 분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전류 분포를 얻게 되면 허혈인지 부정맥인지 등 심장 질환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뇌자도나 심자도 장치의 핵심은 스퀴드라는 특수한 자기 센서와 정밀 측정 기술이다. 스퀴드 센서란 초전도 양자 간섭 소자라는 꽤나 복잡한 영어의 약자로 산업용 자기 센서보다 1000배 이상으로 감도가 좋다. 이 스퀴드 센서는 초전도 상태에서만 동작을 하는데 액체 헬륨이 냉매로 사용된다. 스퀴드 센서가 미약한 우리 인간이 개발한 자기 센서 중에서 가장 감도가 좋은 센서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기 신호들, 예를 들어 뇌에서 나오는 자기 신호, 심장에서 나오는 자기 신호, 태아의 뇌 또는 심장에서 나오는 자기 신호 등등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의료 진단, 뇌기능 진단이라든지
심장 질환 진단에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스퀴드를 이용하게 되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어떤 금속 물체, 예를 들어 잠수함이 지나가는 것을 검출할 수 있다든지, 또는 지하 광맥이 묻힌 것을 이제 우리가 검출한다든지, 뭐 등등의 이제 미약한 신호를 측정하는데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플라즈마 발생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8년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스타에서 처음으로 0.3초 동안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했다. 이 사건은 곧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다. 그 0.3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K-스타와 같은 그 세계에서 처음 지어지는 그런 그 초전도 장치가 한 번의 실험으로 플라즈마를 발생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됐죠. 0.3초는 사실 굉장히 짧은 건데 이제 시작인데, 시작에서 그 굉장히 많은 부분품으로 이루어진 장치가 그 모든 부분품이 한 번에 작동을 잘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그 성과라고 저희들이 알려진 거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로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태양 에너지의 비밀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플라즈마 상태의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수소 원자 두 개가 합해지면 기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깨끗한 그런 그 헬륨과 같은 그런 원소,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연료가 되는 수소 원자, 특히 이제 중수소를 저희들이 쓸 텐데, 이 중수소 원자는 바닷물에 거의 무한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료의 고갈 문제를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핵융합이 만약에 실용화만 되면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인류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개발한 핵융합 장치인 K-스타는 높이 9.6m에 지름 9.4m, 무게만도 약 1000톤에 달한다. 그런데 K-스타에서 플라즈마를 만들어낸다는들 도대체 어디에 담을 것인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의 1억 도에 가까운 고온의 플라즈마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한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힘에 의해서 고온의 플라즈마를 담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스타 장치에는 약 30개의 초전도 자석이 들어가 있고, 플라즈마를 담을 자기장 그릇에 구리 대신 초전도 자석이 사용됐다. 초전도 자석은 저항이 제로라서 오랜 기간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스타에 사용된 초전도 자석은 총 30개로 약 300톤 정도다. 이 초전도 자석은 극저온으로 냉각되었을 때만 초전도의 그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극저온 헬륨 냉각 설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저온 설비는 필수다. K-스타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상온에 헬륨을 압축하고 팽창 터빈으로 단열 팽창 과정을 거쳐서 영하 269도의 극저온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산된 액체 헬륨은 분배기를 통해서 30개의 초전도 자석에 적절하게 공급돼서 초전도체가 만들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물질을 담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그릇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핵심은 초전도체를 만든 극조온 기술이다. 인류의 백년지 대계에 속하는 거대 프로젝트인 핵융합 연구. 그 핵심에 극조온 기술이 있는 것이다. 인간이 극조온의 세계를 알기 시작한 것은 100년이 조금 넘는다. 그런데 이제 극조온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이끌어왔다면 인류의 미래는 차가움을 다스리는 극조온 기술이 새롭게 열어갈 것이다. 극조온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할 가장 뜨거운 기술이다. 영하 150도 이하, 가스 상태로만 존재할 줄 알았던 물질이 액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물질이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변한다. (150도) 이하는 우리가 보통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아닙니다. 즉 어떤 모르는 일반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과학자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이 있는 것이고, 영하 200도나 절대온도 0도에 접근해 가면은 상온이나 이런 데선 발생하지 않는 특이한 현상들이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영하 150도 이하의 극저온. 그 차가운 세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구의 냉장고로 불리는 북극과 남극. 내륙은 영하 70도까지 온도가 내려가므로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극한 환경이다. 남극 대륙의 주변이나 북극해처럼 얼어있는 바다를 누비는 선박이 있다. 바로 얼음을 뚫고 항해하는 쇠빙선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의 빙해수조. 극지방의 바다처럼 표면에 얼음이 떠있는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대형 수조다. 세빙 선박에 대해서는 일단 초기에, 그러니까 실선을 건조하기 전에 그래서 엔진 소요 마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얼음을 깨는 실험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2009년 이 빙해수조가 완공되기 전에는 국내 기술로 처음 건조된 쇠빙선 아라온호를 비롯해 빙해 선박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해외 시설을 이용했다. 그러다 보니 외화 낭비는 물론이고 핵심 기술이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사실 이 빙해수조는 쇠빙선 설계 과정에서 필수 조건이다.
얼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얼음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수조수 자체를 가지고 0도로 먼저 수조수 쿨링을 한 다음에 실내 공기를 영하 20도 정도까지 냉각시켜 가지고 시간당 2, 3mm 정도 모형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 40mm에서 50mm 정도 모형빙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 준비 중인 배는 아라온호 모형선이다. 현재 빙의 수조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데, 모형빙을 균일하게 생성하는 작업과 모형선 실험을 반복하며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탄빙 실험을 통해서는 엔진의 소요마력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얼음을 쇠기용으로 썰어놓은 곳에서는 얼음의 저항을 시험할 수 있다.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극저온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압축기를 쓴다. 특정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한 뒤 다시 팽창시킨다. 이때 압력이 낮아짐으로써 주위에 열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냉장고나 에어컨이 이런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저온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냉동기 같은 경우는 후레온이나 그러한 비슷한 가스를 압축 팽창해서 온도를 낮춥니다. 하지만 극저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하 150도씨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가스들, 냉매들이 사용되지 않고 질소나 아니면 네온, 수소, 힐륨과 같은 가스를 이용해서 여러 단의 압축과 팽창 과정을 거치면서 팽창 터빈과 팽창 밸브를 시리즈로 연결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68도씨 정도의 매우 낮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산업용 가스를 액화시키는 공장이다. 원료는 우리 주변의 공기다. 일단 공기를 모아서 압축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다. 그리고 압축 공기에서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제거하는데 드라이에어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R56, PI가시 R56 압력이 높으니까 키를 내려서 압 좀 빼세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공기를 냉각해 액화시키는 과정이 진행된다. 그 냉장고에는 팽창 밸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냉매를 이제 고압의 냉매를 팽창 밸브를 통해서 이제 저압으로 떨어뜨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의 차이점은 저희도 이제 그 팽창 밸브를 쓰지만 또 한 가지가 팽창 터빈이라는 걸 씁니다. 드라이 에어를 콜드박스라는 곳에 집어넣어서 이제 액화를 시키게 되겠는데, 이 액화 과정에 팽창 터빈과 팽창 밸브가 사용됩니다. 극저온으로 액화된 가스는 끓는 점에 따라 순수한 산소와 질소, 아르곤으로 분리된다. 각각의 액체 가스는 저장 탱크에 보관됐다가 필요한 곳으로 운반 사용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스를 액화시키면은 부피가 뭐 적게는 450분의 1에서 많게는 뭐 1000분의 1로 이렇게 줍니다. 줄기 때문에 그 이송과 보관이 아주 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저온이 그 가스에서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온 액체를 수송하는 차량은 물론이고 배관 파이프와 저장 탱크 등도 저온 기술의 결합체다.
저온 액체를 보관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는 단열 기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온을 보관하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온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열 침입을 갖다가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단열 용기가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열재를 굉장히 두껍게 사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그 저온하고 그 상온하고를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는, 즉 진공 기술을 이용해서 바깥에서부터 저온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열을 갖다가 차폐하는 진공 단열 기술이 상당히 저온에서는 중요한 단열 기술입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이곳엔 아주 특별한 시설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메탄가스를 극저온을 이용을 하면 영하 160도 근처에서 액체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액체 상태로 만들게 되면 그 차량용 연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액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극저온을 조성을 하고 기체 상태의 메탄가스를 그 액체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에서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 가스들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곳에선 메탄가스를 이용한 50만 메가와트 용량의 발전시설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하나로 음식물 폐수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중에서 메탄가스를 극저온으로 처리해서 액화시키는 시설이 시범 운영 중이다. 이 메탄가스는 영하 150도 정도 돼야지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액체를 우리가 LNG라고 보통 부르는데, 메탄이 액화가 되면은 상온에서에 비해서 보통 밀도가 760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밀도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장 탱크를 통해 바이오가스가 유입되면 전처리 과정을 통해 황화수소와 수분, 실록산 등을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도 분리해낸다. 이 과정에서 99% 이상의 순수 메탄이 만들어지는데, 이 메탄가스를 냉각 액화시키면 LNG가 된다. 하루에 약 한 1000갤런, 그게 약 한 4000리터쯤 됩니다. 그 정도의 액화시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검증이 됐고, 이것을 주관하는 회사에서 앞으로 이제 그것을 실용화급으로 그것의 5배 정도의 스케일로 크게 만들어서 이 전국에 한 20개 가까운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매립지에 이제 나오는 메탄가스를 하게 되면 상당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메탄가스가 저온공학의 힘을 빌어서 생활에너지인 LNG로 거듭난 것이다. 극저온 가스들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될까? 농업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국내외 동식물 유전자원
27만여 점이 안전하게 보존돼 있는 이곳은 UN 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종자은행으로 그 규모가 세계 6위다. 유전자원의 보존과 분양,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유전자원센터. 미래 식량안보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 시점에서 종자은행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중기저장 시설은 이제 4도시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한 30년 정도 보존을 하면서 연구자에게 분양을 해주기 위한 용도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 장기 저장 시설은 마이너스 18도씨로 운영을 하면서 100년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곳에도 극저온을 이용한 시설이 있다. 극저온 냉매를 이용해서 유전자원들을 장기 보존하는 곳으로 일종의 바이오뱅크다. 여기는 추존 동결 보존소라고 하는데요. 종자로서 번식이 되지 않는 감자나 마늘, 나리 같은 영양체 작물, 그 다음에 인삼과 같이 매우 수명이 짧아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저장이 어려운 그러한 작물들을 마이너스 196도인 액체질소 저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액체질소의 온도인 영하 196도. 이 온도에서는 이론적으로 모든 세포 분열과 생체 메커니즘이 멈춘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체의 영구 보존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영양체 유전자원인 마늘을 초저온에서 동결 보존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세포 분열이 활발한 마늘의 생장점을 적출해서 수분을 제거하고 동결 보호제를 침투시킨 후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담가 급속 냉동시키는 방법이다. 유전자원의 보관과 연구에도 저온 기술은 필수 요소인 것이다. 추존 동결 보존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의 질소 탱크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유전자원을 콜렉션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가 입종을 할 때 얼마든지 필요한 그러한 유전자원을 꺼내서 재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극저온 기술은 활발하게 사용되는데 냉동 수술이 그중 하나다. 냉동 수술법은 신장암이나 전립선암, 간암에 주로 적용. 단일 성능 실험만이 가능한 외국의 빙의 수조와 달리 우리 빙의 수조는 사각 수조형으로 다양한 성능 실험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열차 한 량이 들어가는 대형 실험실. 네, 조금씩 더 전진해 주세요. 네, 앞에 양호합니다. 계속해서 전진. 환경 챔버라고 부르는 이곳은 새로 만든 열차의 냉난방 등 환경 성능을 시험하는 곳이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환경 챔버의 영하 환경은 열차의 난방 성능 시험을 위한 장치다. 영하에서도 열차 내부의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시험으로 영하 10도, 20도, 30도 등 원하는 환경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난방 성능 시험을 하는 것도 이 챔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의 온도가 영하 15도다, 20도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히터를 켰을 때 어느 정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안의 온도가 21도, 23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챔버를 이용한 경우 마이너스 40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시베리아나 이런 경우도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납품하는 차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빙 시험도 환경 챔버의 중요한 시험 항목 중 하나다. 눈을 인공적으로 열차에 뿌려주고 30분 정도 영하 환경을 조성하면 표면이 얼게 된다. 그 후 제빙 설비를 가동해서 유리창에 낀 성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지를 관찰하는 시험이다. 저온 환경을 구현하는 실대형 환경 챔버가 없었다면 폭한의 기후에서 운행될 열차의 성능 시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더 낮은 온도 영역이 존재한다. 크라이오제닉스. 차가움을 생겨나게 한다는 뜻의 저온학에서 다루는 온도 영역이다. 영하 15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그 기체가 이제 액화가 되는 그런 가스들이 보통 뭐 산소, 질소, 네온, 수소, 헬륨 가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통 영원히 가스로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영하 150도씨보다 더 낮아지니까 비로소 액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고, 기체가 대기압에서 액화되는 온도는 물질마다 다양한데 메탄은 영하 162도, 산소는 영하 183도, 질소는 영하 196도, 수소는 영하 253도, 그리고 헬륨은 영하 269도다. 메탄가스가 액화되는 온도부터 그다음에 그보다 더 낮은 영하 273도를 우리가 절대온도 영도라고 부르는데, 그 영하 150도에서 영하 273도까지 영역을 극저온 또는 초저온 영역이라고